네. 오늘 그럼 사피엔스에 대한 종합적인 그 구성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토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전체 주제는 전체입니다. 책 한 권 전체 주제라면 이 책의 주제는 주어가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는 뭐 했냐? 뭐이냐? 주어가 동사가 되려면 사피엔스는 이다, 있다, 하다 중에 동사가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럼 사피엔스는 마지막에 저자가 강조하는 저자의 의견이 이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선택해서 행복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전했다. 아니 앞으로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처음부터 시작점이 사피엔스는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그 목적이 우리 행복을 위한 것들이었는데 그 행복이 지금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는 미래 행복을 위해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어떻게? 이제 우리의 지혜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인지혁명을 통해 스스로 일궈낸 과학 문명을 이제 바르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요걸 제목으로 바꾸면 올바른 미래를 선택해야 될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을 4개로 나눠본다면 첫째를 최고가 된 사피엔스라는 인지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최고가 됐는가. 초기 위치는 간단합니다. 7만 년 전 먹이사슬 중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시기와 장소, 시기와 위치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유전자 변형으로 인지력이 변화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시점 중간에서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하고 둘이 출산을 했는데 형제들이 갈라졌고 그 중에서 이 사피엔스라는 종족만 인지가 달라져 버린 거죠. 안 그랬으면 네안데르탈이 지금 우리 선조가 됐을 우리 모든 조상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 변형이 사피엔스의 능력을 만들었는데 크게 인지 능력하고 소통 역량하고 도구 역량입니다. 인지 능력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사고 역량이고 이게 사고 역량이고 이게 언어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 역량에서 우리가 만든 모든 도구 문명이라고 그러죠. 문명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피엔스 능력이 확정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냐면 생태계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사피엔스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최고의 정점에 오른 사피엔스는 뭘 했냐? 일단 힘을 더 키워야죠. 그래서 농업혁명을 만들어낸 다음부터 이제 생존 문제를 해결한 다음부터는 집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피엔스 선택은 수렵에서 농업을 선택하고 사피엔스는 이걸 통해서 이제 발명을 해 나갑니다. 농업에서 이제 도구들을 하나하나 발명을 해 나가면서 언어와 숫자들을 챙겨 나가죠. 그렇게 해서 농업혁명의 결과로 우리는 충분한 자원을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우리는 지금 집단화의 갈등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 갈등으로 우리의 지금 삶에 따라붙어 다니는 모습이다. 그래서 농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도구, 시스템을 발명하고 그 결과로 굉장한 성취를 이룹니다. 자, 그 과정에서 농업혁명이 사회화를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을 통합하는 사피엔스의 모습입니다. 통합의 욕구는 인간의 초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화를 통해서 제국화로 나아가기까지 인간은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어떤 건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국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저자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화폐를 통해서 모든 물류 거래를 일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문명이 없는 곳에는 제국이 이게 참 오늘 제가 토론할 주제이긴 한데요. 제국이 있으면 엄청난 전쟁과 살인과 약탈을 통해서 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제국이 이루어지면 잉여 자본이 생겨요. 하나의 주인이 모두를 관리하기 때문에 엄청난 잉여 자본이 생기면 이 잉여 자본으로 오늘날 지금 문명의 대부분이 발견과 발명이 됩니다. 이거 참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국화를 해야 되느냐? 제국화를 하자니 모든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세계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데 세계 정부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전쟁 없이 나타난다. 그럼 괜찮죠. 저는 제국화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제국화가 좋다고 생각해요. 문명 발전적 입장에서. 근데 과거로 돌아갔을 때 약탈적 입장으로 본다면 제국화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이제 우리 세계 정부라는 게 탄생한다면 싸우지 않고 탄생한다면 가장 좋죠. 그러면 저는 100% 환영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 정부를 과연 싸우지 않고 누가 만들어 가겠냐. 이번에 EU를 보세요. EU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자체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물론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도구로서 제국과 그 다음에 종교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통합하는데 이 세상을 통합한다는 게 결국 욕구의 발현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국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잉여 자본이 없었을 거고 잉여 자본이 없으면 오늘날 같은 이 우주산업이라든지 과학문 첨단 시스템 개발 못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인류가 세상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였죠. 한번 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은 절대로 제국을 포기 못합니다. 왜? 제국의 효과를 알거든. 그래서 이 제국을 통해서 우리는 통합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근데 결국 이 제국의 미래도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는 현재 다행스럽게 제국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의 제국화는 굉장히 방대한 전 지구적 제국화죠. 지금 현재 단지 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 점은 매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 어떤 한 통치자가 지휘를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뒤에 지금 현재 그 유명한 그 집단들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어떤 로마 클럽이 뭐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 암흑의 집단들 그들이 뒤에 조정을 하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을 리는 없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영향력들이 좀 분산은 돼 있죠. 몰라요. 지금도 미국이라든지 몇몇 단체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 의결이 있죠.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의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CIA에서 밝혀진 것들이지만 그런 과정들이 지금 세상을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생태계의 최고가 돼가지고 농업혁명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켜오고 그리고 그 문명의 힘과 또 그 힘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시 제국을 만들어내는 사회 통합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에서 이제 인간의 과학은 정점에 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그 앞에 놓여 있고 앞에서 이제 우리 효정 실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16세기에 결국 그 과학의 기초 가설 검증이라는 데카르트의 그 발견에 의해서 지금까지 문명이 창조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문명은 있었지만 16세기, 14세기 데카르트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급작스럽게 늘어납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산업화를 통해서 그리고 현대 문명까지 이런 과정에서 집단화되고 또 시스템화되는 이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매트릭스 사회가 되면서 개개인들은 하나의 부품화돼가는 기계화 속의 부품이 되어 나가죠. 여기서 인간의 초기에 꿈꿨던 행복이 점차 소멸되는 두 번째 모습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정점에서 인간은 소외라는 불안 속에 살게 되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로 과연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처음에 꿈꿨던 그 인간의 행복을 정말 인류의 미래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는 매듭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이제 여기다 이제 저의 의견 같은 건 이따가 또 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이제 저자가 말하는 그 우리의 미래상, 그래서 저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른다를 강조해요. 그저 어디 시청 토론을 하더니 뭐 이런 데 가보면 모른다는 걸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이제 전문가 만나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서양인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학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제 교육에 관해서는 잘 전문가가 아니더라고요.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있는데 답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답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굉장히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그 교육학에서 일반적인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답이 없다라고 말하면 자기 전문 분야 아니라서 답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정말 큰 실수죠. 그래서 답은 없다가 아니라 내가 답을 모른다로 가야 가장 정확하게 설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의 이제 이 책 전반적으로 과학혁명을 제가 볼 때는 과학혁명이 정말 이 책의 핵심이 전부가 들어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 과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체상을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그냥 간략한 의견, 이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간략한 의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냥 짧게요. 한 문장으로 명언을 말해도 좋고 아니면 자 스마트폰을 거기 연결해 스마트폰 준비되어 있나요? 예, 스마트폰 연결 안 돼 있나요? 마이크 대용. 네, 마이크 대용. 예. 껐어요. 지금 다시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이동해 가시면 아주 정말 멋진 화상 마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저부터 얘기할게요. 이 화상이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 저자의 그 저술적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최근에 이런 그 통합적 도서가 나온 거는 참 최근이에요. 저도 참 책 많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전 인류적인 전 지구적 측면에서 역사를 한눈에 관통해 가면서 그걸 해석적 관점으로서 나가는 책은 요즘에 와서 극히 드물었어요. 대부분 다 요즘은 트렌드가 미래학이었어요. 사회 트렌드, 뭐 소비 트렌드 다 트렌드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아주 근간에 이런 책이 하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사상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네 종류로 나누면 기능형 인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부분을 잘 배워서 쓰는 인간, 두 번째가 학자형 인간, 연구하는 인간, 세 번째가 리더형 인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합의하기도 하고 분리를 시키기도 하는데 사상가형 인간, 그리고 이제 성인 군자를 여기다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딱 분리시키면 5개가 되죠. 사상가형 인간, 그리고 마지막이 성인 군자형 또는 종교 설립자, 이런 쪽을 한 그룹으로 묶습니다. 이게 사상가형 인간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율곡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사상가형 인간이 어려운 점은요. 지금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 편집서하고 다릅니다. 편집서는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그냥 묶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제시 안 합니다.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야 여러 책 보고 그냥 거기서 뽑아가지고 순서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하나하나 의견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상가예요. 바로 이러한 사상가들이 나오는 게 정말 100년에 200년에 하나씩 나올까 말까 하죠. 근데 그것도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런 그 업적을 이뤘다라는 것은 참 대단하다라는 관점이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중간중간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오류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인정합니다. 이 양반 자신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 오류가 있으면 언제든지 고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이 정도 다루면서 오류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이 사람이 한 업적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는 것이 더 좋겠다. 두 번째 관점에서 저자에 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관점에서는 이 책이 우리에게 준 영향력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류적 사고를 한번 하게 해준 점.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을 신이라고 말을, 우리가 이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는 말을 정말로 공공연하게 대중적으로 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간은 신이 되려 한다. 이 말을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망치로 그냥 두들겨 맞느라고
못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정말로 인간은 신이 되려 한다라는 거를 그냥 꿈이 아닌 기술적 기반에 의해서 선포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욕먹을까봐, 이단이라고 할까봐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단한 용기죠. 사실 이 안에 보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말할 요소가 그냥 거의 막 온 책에 다 뿌려져 있어요. 근데 워낙 학문적으로 말하니까 이단이 아니라 학문적 하나의 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저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정도 해야 되겠죠? 계속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 됐어요? 된 줄 알고죠. 아니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되는데.